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RT1, 로보틱스 트랜스포머 1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연구자료, 로봇이 단순히 반복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잡한 실제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변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RT1이라는 모델이 어떻게 그 많은 데이터를 자기 걸로 만들고 또 처음 보는 작업까지 해낼 수 있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RT1의 세계로 함께 가보시죠. 우선 말이죠. 왜 이런 연구가 지금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로봇한테 뭔가 가르치는 게, 생각보다 진짜 어렵잖아요. 맞아요. 특히 그 실제 환경에서 로봇 데이터를 모으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시간도 비용도 엄청나게 들죠. 근데 특정 작업, 예를 들어 컵 옮기기 데이터만 잔뜩 모았다고 쳐도요. 이걸 서랍 열기 같은 다른 작업에 바로 써먹기가 어려워요. 아, 그렇겠네요. 네. 결국에는 작업마다 데이터를 또 새로 모아야 하고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죠. 근데 컴퓨터 비전이나 자연어 처리 분야 같은 데 보면 이미 막 엄청 큰 범용 모델 하나 만들어서 되게 다양한 작업에 쓰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엔 뭐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다니까. 맞습니다. 로봇공학 분야에서도 사실 이런 게 정말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 수집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RT1의 목표는 진짜 명확하고 또 좀 야심찹니다. 아주 다양한 로봇 작업, 한 700가지 넘는 작업을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모델 딱 하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단 하나요. 네. 그리고 이 모델이 훈련 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작업이나 환경, 물체를 딱 마주쳤을 때 추가 학습 전혀 없이 바로 그냥 적응해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드는 거.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제로샷 일반화라고 하는데요. 진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로봇을 만들겠다는 거죠. 와, 제로샷을 일반화라. 진짜 듣기만 해도 엄청난 목표인데요. 그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만든 게 바로 RT1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로봇을 사용했고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RT1은 구글 로보틱스 팀하고 에브리데이 로봇이라는 회사가 같이 개발한 모델입니다. 로봇은 그 에브리데이 로봇사의 이동식 매니퓰레이터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팔 관절이 7개 달렸고 70OF 앞에 집게가 있고요. 또 바퀴가 달려서 이동도 가능한 그런 로봇입니다. 아, 네네. 약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가정용 도우미 로봇 같은 모습이겠네요. 그렇죠. 이 로봇들을 가지고 연구진이 로봇 10세대를 동원해서 무려 17개월 동안 거의 13만 건에 달하는 시연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13만 건이요? 시연 데이터라는 건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걸 기록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해서 이런저런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다 기록한 거죠. 그냥 기록만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맨 위 서랍에서 사과 꺼내서 카운터에 놔줘 같은 구체적인 자연어 지시 이런 게 700가지 이상 포함되어 있어요. 와, 700까지. 네, 데이터 수집은 주로 실제 사무실 주방처럼 좀 꾸며놓은 로봇 교실이라는 환경에서 했고요. 근데 이제 성능 평가는 실제 사무실 주방 2군데에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아, 통제된 환경뿐만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도 됐는지 보려고요? 그렇죠. 진짜 실력을 검증한 거죠. 와, 17개월, 로봇 10세대, 13만 건 시연, 700가지 작업. 진짜 숫자만 들어도 이게 얼마나 큰 프로젝트였는지 감이 오네요. 그만큼 로봇 하나 제대로 가르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란 거겠죠? 그럼 이렇게 힘들게 모은 그 방대한 데이터를 로봇은 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걸까요? 그 기술적인 비밀이 너무 궁금한데요? 네, RT1 아키텍처의 핵심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인 뼈대는 트랜스포머 모델이에요. 아, 트랜스포머요. 요즘 AI 쪽에서 정말 많이 들리는 이름인데요. 맞아요. 특히 언어 모델 쪽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기술인데 이걸 로봇 제어 문제에 맞게 좀 변형해서 적용한 거죠. 자, 로봇이 일단 눈, 그러니까 카메라로 주변을 보겠죠? 최근 6장의 이미지 시퀀스를 입력으로 봤고요. 동시에 사과를 집어 같은 자연어 명령도 같이 봤습니다. 이미지랑 언어 명령을 같이 받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미지 따로 보고 나중에 언어 명령 첨부하는 게 아니고요. 필름이라는 기술을 써서요. 언어 정보를 이미지 처리 아주 초기 단계부터 깊숙이 반영합니다. 초기 단계부터요? 네. 이미지넷 같은
아주 큰 데이터로 미리 학습된 Efficient Net이라는 이미지 인식 모델이 있거든요. 이 모델 구조 여기저기에다가 이 필름 레이어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정보가 이미지에서 특징을 뽑아내는 그 과정 자체에 영향을 주도록 설계를 한 거죠. 아하. 잠시만요. 그럼 로봇이 세상을 볼 때부터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이걸 염두에 두고 본다는 뜻인가요? 그냥 막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거죠. 덕분에 로봇이 막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현재 작업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사과를 집어라 명령이 들어오면 테이블 위에 막 온갖 물건이 있어도 사과와 관련된 시각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식으로요. 이 언어 정보를 일찍 통합하는 방식, 이게 RT1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랑 언어가 합쳐져서 처리된 정보는 토큰이라는 단위로 쪼개지는데요. 이미지 한 장당 81개 토큰이 나와요. 81개요? 꽤 많은데요? 네, 많죠. 근데 문제는 로봇이 실시간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1초에 몇 번씩 보고 판단하고 움직여야 하는데 매번 81개 토큰을 다 처리하기에는 계산량이 너무 많은 거죠. 느려지고요. 아, 그렇죠. 로봇은 빨라야 하니까. 그래서 토큰 학습기라는 아주 똑똑한 모듈이 여기서 활약을 합니다. 토큰 학습기요? 네,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81개 토큰 중에서 지금 작업 수행에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판단되는 핵심 정보만 딱 골라내요. 그래서 8개 토큰으로 압축을 해줍니다. 와, 81개를 8개로요? 거의 10분의 1로 줄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보량을 확 줄여주니까 RT1 전체 시스템이 초당 3번, 그러니까 3Hz 속도로 주변 보고 다음 행동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빨라질 수 있었던 거죠. 이야, 실시간 반응 속도를 잡기 위한 정말 중요한 부분이군요. 뭐랄까, 핵심만 요약 보고하는 비서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계산량이랑 속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로봇공학에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압축된 핵심 정보 토큰들, 그러니까 최근 6개 이미지 각각에서 8개씩 뽑혔으니 총 48개 토큰이 되겠죠? 6 곱하기 8이니까 48개. 이 48개 토큰이 드디어 트랜스포머 모델에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트랜스포머가 과거의 시각 정보, 현재 언어 지시, 이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 이걸 예측하는 거죠. 말하자면 RT1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이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출력 단계도 좀 독특한데요. 트랜스포머가 예측한 로봇의 다음 행동 역시 토큰 형태로 나와요. 예를 들어 로봇 팔의 3차원 위치나 방향, 집게 열고 닫는 정도, 이런 7개 값, 그리고 로봇 본체가 움직이는 위치나 회전 같은 3개 값, 또 지금 팔을 움직일 차례인지 본체를 움직일지 아니면 끝낼지 같은 행동 모드, 이걸 전부 다 각각 256개의 정해진 구간 중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256개 구간으로 나눈다고요? 그건 어떤 방식이죠? 예를 들어 팔의 X쪽 위치를 마이너스 1m에서 플러스 1m 사이로 움직인다고 하면요. 이 2m 범위를 똑같이 256개로 잘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엔 이 중에서 123번째 구간으로 가.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거죠. 이걸 이산화된 행동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아, 연속적인 값을 딱 떨어지는 값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로봇은 이 토큰들의 조합을 보고 구체적인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듣고 보니 엄청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네요. 그냥 명령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고, 이해하고, 과거 경험 바탕으로 추론하고, 트랜스포머, 또 효율적으로 정보 골라내고, 토큰 학습기, 마지막엔 구체적인 행동 계획, 이산화된 행동까지 세우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유기적으로 딱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자, 이론상으로는 정말 강력해 보이는데 실제 실험 결과는 어땠을지 너무 궁금해요. 이 복잡한 RT1이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했나요? 그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는 목표에는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네, 실험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당시 다른 로봇 학습 모델들, 예를 들면 가토나 BCZ 같은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면에서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교 대상 모델들도 RT1이랑 똑같은 데이터, 그 13만 개 데이터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아, 데이터 양은 동일하게 맞춘 거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가 많아서가 아니라 RT1 모델 구조 자체가 가진 장점이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선 훈련 데이터에 있었던 작업들, 그러니까 배운 거를 얼마나 잘하는지 신태스크스 봤더니 성공률이 97%가 나왔습니다. 97%요? 와, 거의 실수 없이 배운 건 다 한다는 거네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요? 물론 이것도 대단하죠. 근데 연구진이 더 주목했던 건 바로 처음 보는 작업에 대한 일반화 능력, 언신태스크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훈련 데이터에는 사과 집기 따로, 서랍 열기 따로 있었는데 이걸 조합해서 서랍 안에서 사과 집어봐. 같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작업을 시켜본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RT1이 76%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외운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언어 지시를 이해하고 기존에 배운 기술들을 창의적으로 조합해서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오, 76%면 처음 하는 것 치고는 꽤 높은데요? 그렇죠. 이것도 다른 모델들보다 24%포인트 이상 높은 성공률이었어요. 그리고 강인성, 로버스트네스 테스트 결과도 되게 재미있는데요. 로봇 주변에 막 엉뚱한 물건들, 방해물 디스트랙터들을 늘어놓거나 아니면 훈련했던 환경이랑 조명이나 배경이 좀 다른 낯선 곳,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시켰을 때도 RT1이 꽤 잘 버텼어요. 방해물이 있는 환경에서는 83% 성공률, 이게 다른 모델보다 36%포인트나 높았고요. 새로운 배경 환경에서는 59%, 이것도 다른 모델보다 18%포인트 높았습니다. 오, 그러니까 주변이 좀 정신없거나 처음 가보는 장소에서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꽤 잘 해낸다는 거네요. 실제 우리 집이나 사무실 생각하면 이런 맷집이 진짜 중요하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무실 주방에서 일부러 조건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면서 테스트하는 실제 시나리오스, 리얼리스틱 시나리오스 평가도 했어요. L1은 그냥 새로운 주방, L2는 거기에 방해물 추가, L3는 L2 조건에다가 처음 보는 물건이나 처음 보는 위치까지 등장하는 제일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아,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네, 이 모든 레벨을 다 합쳐서 봤을 때 RT1이 평균 70% 성공률로 제일 잘했고요. 특히 L3처럼 복합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른 모델들은 성공률이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배운 작업 97% 성공도 대단하지만 역시 진짜 핵심은 처음 보는 작업이나 좀 복잡한 실제 환경에서도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는 점 같네요. 이게 바로 말씀하신 일반화 능력의 증거겠죠. 이 연구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와, 이거 재밌다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RT1이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마치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여서 자기 능력을 키운다는 점이었어요. 데이터 흡수력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데이터 흡수력, 데이터 업소프션, 이게 RT1의 또 다른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실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랑 섞어서 학습시킨 거예요. 기존에 모은 실제 로봇 치안 데이터 13만 건에다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만든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킨 거죠. 근데 주요한 건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에는 실제 로봇이 현실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말 그대로 가상의 물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 현실엔 없는 물체를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학습했다. 네. 근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한 RT1은요, 실제 환경에서 원래 알던 물체들에 대한 작업 성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감소, 시뮬레이션에서만 봤던 그 가상의 물체를 현실 세계에서 다루는 능력이 무려 64%포인트나 향상됐습니다. 64%포인트요? 엄청난데요? 네. 심지어 시뮬레이션에서도 배운 적 없는 행동, 예를 들면 옮기기 같은 행동이랑 시뮬레이션에서만 본 물체를 조합해야 하는 더 복잡한 작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 물체를 사과 옆으로 옮겨 같은 거. 이런 작업 성공률도 26%포인트나 높아졌어요. 와, 이건 진짜 마치 게임 속에서 막 연습한 스킬을 현실에서 바로 써먹는 느낌인데요. 가상세계 경험이 현실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효과적으로 흡수해서 실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근데 두 번째 실험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바로 다른 종류의 로봇 데이터를 흡수하는 실험이에요. 다른 로봇 데이터요? 네. RT1이 학습한 에브리데이 로봇 데이터랑은 생김새로 다르고 작동 방식도 다르고 주로 하는 작업도 다르고 심지어 데이터 모은 방식, 강화 학습까지 완전히 다른 로봇이 있거든요.
쿠카 아이와라는 로봇팔인데요. 이 로봇 데이터를 섞어서 RT1 모델을 훈련시킨 거예요. 이 쿠카 데이터는 주로 이렇게 통 안에 담긴 물건을 집어 올리는 작업에 특화된 데이터였어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완전 다른 데이터를 같이 학습한 RT1 모델은요. 에브리데이 로봇의 원래 작업 성능은 거의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마이너스 2%포인트, 에브리데이 로봇한테는 좀 생소했던 그 통 안에서 물건 집기 작업 있죠. 이 작업 성공률이 기존 22%에서 39%로 거의 2배, 플러스 17%포인트 가까이 뛰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쿠카 로봇이 했던 걸 학습 데이터로 봤다고 해서 전혀 다른 로봇인 에브리데이 로봇이 갑자기 그 작업을 더 잘하게 된다는 건가요? 이건 좀 직관적이지 않은 결과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실험의 진짜 핵심입니다. 에브리데이 로봇은 단 한 번도 자기가 통 안에서 물건 집는 시연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쿠카 로봇의 경험 데이터를 통해서 그 작업을 더 잘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로봇의 생긴 모습이나 학습 방식이 달라도 서로의 경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지식을 뽑아내서 배우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인 거죠. 야, 이건 정말 패러다임 전환적인 발견일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로봇들이 서로의 경험을 막 공유하는 경험 공유 네트워크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면 와, 로봇 학습 속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수도 있겠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한 번 명령 내리면 끝나는 단일 작업 위주로 이야기했는데 혹시 냉장고에서 음료수 2개 꺼내서 저기 식탁 위에 갖다 줘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좀 복잡한 임무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RT1의 그 높은 단일 작업 성공률이랑 일반화 능력이 사실 여러 단계를 순서대로 쭉 수행해야 하는 복잡한 장기 복합 작업, 롱 허라이즌 타스크에도 아주 큰 장점을 줘요. 연구진이 이걸 확인하려고 RT1을 세이켄이라는 다른 시스템이랑 결합해서 테스트를 땄습니다. 세이켄이요? 그건 어떤 시스템이죠? 세이켄은 예를 들어 점심으로 먹게 과일이랑 탄산음료랑 과자 한 봉지 찾아다 줘. 같이 좀 복잡한 자연어 지시를 받으면요. 이걸 로봇이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단순한 작업들로 자동으로 나눠줘요. 아, 복잡한 명령을 쪼개주는 거군요. 네, 예를 들면 1. 사과 찾기 2. 사과 집기 3. 사과 내려놓기 4. 콜라 찾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로봇이 현재 상황에서 이걸 하는 게 제일 성공 확률이 높겠네 하고 판단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똑똑한 내비게이션 같네요. 그쵸? 그런데 실험 결과 RT1 기반의 세이켄 시스템이 이전 모델 BCG나 가토 기반 시스템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훈련받았던 그 로봇 교실 환경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실제 주방 환경, 키친2에서도 성능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복잡한 지시를 67% 성공률로 해냈다는 점입니다. 오,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했군요. 네, 반면에 다른 모델들은 이 새로운 환경에서는 성공률이 확 떨어지거나 비제즈는 13%, 아예 작업을 완료하지도 못했죠. 가토는 0%. 연구진 보고에 따르면요. RT1 기반 세이켄은 최대 50단계에 달하는 아주 긴 작업 시퀀스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해요. 50단계요? 와. 이게 뭘 보여주냐면 RT1의 그 기본 성공률이랑 일반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각 단계 성공 확률이 95%로 아주 높아도 10단계만 거치면 최종 성공 확률은 60%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아, 그렇죠. 계속 굽해지니까. 네, 50단계면 거의 0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탄탄해야만 이런 복합 작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각 단계 성공률이 조금만 높아져도 그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최종 성공 여부를 가르게 되는 거네요. 50단계까지 가능했다니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렇게 인상적인 성능을 만든 RT1 성공의 핵심 열쇠는 그럼 뭘까요? 단순히 모델 크기가 커서 아니면 데이터가 많아서만은 아닐 것 같은데 연구진이 특별히 이게 중요했다 하고 강조한 요인들이 있을까요? 네, 연구진이 다양한 분석이랑 또 일부러 특정 요소를 뺀고 실험해보는 거,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몇 가지 핵심 성공 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첫째는 데이터 측면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양보다는 다양성이 일반화 성능 향상에 훨씬 결정적이었습니다.
실험으로 확인해 보니까 학습 데이터에서 작업 종류를 25% 줄이는 게 전체 데이터 양을 거의 절반, 49% 가까이 줄이는 거랑 비슷할 정도로 일반화 성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와,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로봇한테 무조건 많이 시키는 것보다 얼마나 다채로운 경험을 시켜주느냐가 새로운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는데 더 중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단순히 반복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과제를 경험하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다. 교육의 원리랑도 좀 통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둘째는 모델 설계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먼저 그 이미지넷이나 유니버설 센텐스 인코더 같이 이미 방대한 데이터로 잘 학습된 모델들, 그러니까 사전 훈련 모델을 활용한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처음 보는 작업에 대한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데 기여했는데요. 이건 뭐랄까 세상의 보편적인 시각 정보나 언어 구조에 대한 지식을 미리 좀 갖추고 시작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기초 지식을 깔고 시작하는 느낌? 네, 다음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산화된 행동 표현 방식, 로봇 움직임을 연속적인 값 대신 256개 구간 중 하나로 선택하게 바꾼 거예요. 이게 더 복잡하고 다양한 행동 분포를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데 유리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컵을 잡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이산화된 표현이 더 잘 포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미지 처리 초기에 언어 정보를 결합했던 그 필름 기술, 이것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로봇이 현재 지시랑 관련 없는 시각 정보, 방해물 같은 건 좀 걸러내고 필요한 정보, 타격 물체나 상호작용 지점 같은 데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로봇의 주의, 애텐션이 어디에 집중되는지 시각화해 보니까 필름을 썼을 때 작업 관련 영역에 더 뚜렷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 실제로도 효과가 입증됐군요.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효율성입니다. 강력한 성능을 내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쓰면서도 동시에 그 토큰 학습기 같은 걸로 계산량을 확 줄여서 실제 로봇에서 초당 3번 실시간 제어가 가능하게 만든 것. 이 실용성이 있었기 때문에 RT1이 그냥 연구실 모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종합해보면 방대한 사전 지식을 잘 활용하고 사전 훈련 모델, 복잡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산화된 행동, 목표에 딱 집중하고 초기 언어 결합, 또 빠르게 판단하는 효율성 설계, 그런 똑똑한 모델 구조, 여기에 무엇보다 다양한 경험, 데이터 다양성, 이 더해진 게 RT1 성공의 핵심 동력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정말 눈부신 발전인데 당연히 아직 한계도 있겠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만능 로봇이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닐 테니까요. 연구진이 인정한 한계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연구진도 논문 마지막에 몇 가지 주요 한계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RT1이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시연하는 걸 보고 따라 배우는 모방학습, 이미테이션 러닝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여준 행동을 따라하는 건 잘하지만 시연자의 능력을 뛰어넘는 더 창의적이거나 더 효율적인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기는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아, 선생님보다 더 잘하기는 어렵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둘째는 일반화 능력에도 아직 한계는 있습니다. 배운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서 처음 보는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훈련 데이터에 전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기술이나 동작을 창조해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조합은 되지만 창조는 아직. 셋째로는 수행 가능한 작업의 종류도 아직은 좀 제한적이에요. 주로 물건 집어서 옮기거나 문이나 서랍 여닫는 등 좀 비교적 큰 동작 위주고요. 바늘에 실을 꿰다거나 아주 섬세한 도구를 다루는 그런 정교한 손기술, 덱스터리어스 매니퓰레이션은 아직 부족한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아직 갈 길이 좀 남았네요. 네, 그래서 연구진은 앞으로 로봇 공학 잘 모르는 일반인도 쉽게 로봇을 가르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또 조명이나 배경 변화 같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더 강하게 만들고 로봇 반응 속도를 더 높이고 더 오랫동안 과거 정보를 기억하고 활용하는 능력, 컨텍스트 리텐션을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RT1이라는 로보틱스 트랜스포머 모델을 통해서 로봇이 어떻게 방대한 데이터를 자양분 삼아서 실제 세계랑 상호작용하면서 배우고 또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지 그 가능성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냥 정해진 코드대로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일반화하는 존재로 나아가는 로봇의 미래를 살짝 엿본 그런 시간이었네요.
특히 저는 서로 다른 종류의 로봇이 쌓은 경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성능을 끌어올렸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이게 단순히 한 모델의 성능 향상,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쩜 미래에는 전 세계 로봇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각자의 경험을 막 공유하면서 집단적으로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뭐랄까 로봇판 집단지성 같은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와, 로봇판 집단지성 정말 흥미로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로봇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과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로봇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